미국 현지에서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은 미국 현장에 계신 만큼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숨죽이면서 지켜봤습니다. 저 네. FOMC 어떻게 보셨나요? 네, FOMC 의사결정에 대한 총평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부상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웅달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몇 위원들이 이제 속도 조절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전체 FOMC 위원들의 전반적인 그런 공론을 형성하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FOMC 회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이 FOMC 회의 결과 성명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향후 이 속도 조절론,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자이언트 하다가 이제 빅스텝이나 베이비로 전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자이언트를 뭐 연속으로 했지만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씩 조절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이게 들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속도 조절론. 그러면은요, 네, 교수님,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 11월 FOMC 회의 한 중요한 포인트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FMC 회의에서도 그 페드뿐만 아니라 그 주요 저도 이제 월드뱅크나 IMF 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다 방문해서 만나봤는데 네. 전반적인 그 표현들은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그게 다만 언제냐가 중심이었었어요. 음, 오늘까지 있었던 이제 자이언트 스텝 행보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다.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는데 향후 행보죠. 그럼 금리 인상 속도가 이 천장으로 다가올 때 계속 속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 하다가 이제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이런 식으로 속도를 이제 조절해 나갈 때인데 그게 12월이 될 것인지 2023년이 될 것인지 이게 지금 결정돼야 될 순간이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성명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네. 파워포인트를 방금 발표된 그 성명서인데요. 이 성명서에서 보면 뭐 지난 FOMC 회의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얘기했던 거랑은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의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이제 소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서 4%라는 이제 상단이죠. 상단 기간 4%까지 인상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1.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들입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성명서에서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지금 고용 상황이 아직도 건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또 일부 있어요. 그리고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을 단행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지난 FOMC 회의 때의 결과 내용, 그때 성명서나 그런 데서 밝혔던 내용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음, 이번에 추가된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컨트롤 C, V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문장이 핵심이고요. 그동안에 없었던 성명서에 담긴 내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봐 드린다면 여기 보면 우리 커미티가 어떤 것들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cumulative tightening이라는 표현은 결국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1년 7월부터 7월 이후부터 이제 금리 인상 정도가 한 2.5% 포인트 인상했거든요. 그만큼이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면 이 머니터리 팔러시가 경제 활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강한 긴축 행보가 경제 활동이 너무 얼어붙고 고용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물론 인플레이션 정도도 고점 찍고 잡히고 있고 더 이상 금리 인상 행보 없이도 인플레이션은 잡혀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경제와 파이낸셜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경제 안정성, 금융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겠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가만 잡겠다고 금리 어, 인상 계속 했는데 이제는 경제 펀더멘털이 어떤지 또 금융 불안 이슈가 제일 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가면서 지금 이 어쩌면 중반부를 넘어섰으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확인해 보고 향후 금리 인상 행보를 어떻게 할지 조절해 나갈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5분 있으면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시작할 텐데요.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를 기본으로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어느 정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이 뭡니까?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그러니까 음, 이 성명서만 보면 파월의 마음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행간을 보시면 그동안에 없었던 표현이 이제 등장한 거죠. 이런 것을 본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제 시작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이고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냥 물가 아직 안 잡혔다 이런 종류의 얘기만 만약에 집중적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 조절이 없는 것이고요. 기자회견에서 만약에 지금 진짜 금융불안 문제가 심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채권 금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돈맥경화 현상이죠. 자금난, 신용 경색 문제가 심각해져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라고 만약에 우려한다면 아무래도 빨리 금리 인상 속도를 주춤할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이 속도 조절론이 얼마나 셀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당장일지 그러니까 이 11월 금리 인상 속도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 됐던 거니까 이건 그렇다 치고 향후 조절 정도가 12월에 단행될지 아니면 23년부터 단행될지 이것에 따라서 주식시장이나 뭐 달러 환율이라든가 이 전반에 걸쳐서 거의 직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네, 그것과 실물 경제 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보겠다라고 좀 이해를 그럼요.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 충격을 음, 주기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기업이나 또 가게가 긴축적인 그런 네. 살림살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갚는다든가 저축을 한다든가 소비를 아낀다든가 투자 계획을 바꾼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사인이었던 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애플이 아이폰 14의 증산 계획을 철회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적 갭을 두고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까지 금리 인상 행보했던 것을 누적적으로 했던 것이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지 지금까지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해보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음. 이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내용이니까 어, 상당히 물가만 얘기하다가 상당히 네. 이쪽으로 와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속도 조절론이 그 이전보다는 조금 나타났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속도 조절론이 확실히 부상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 무엇보다 이렇게 FOMC가 기준금리 인상을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네, 미국의 물가 상황, 여기서부터 좀 비롯된 면이 있잖아요. 이 그렇죠. 미국의 물가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여러 가지 그 물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준비한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0.75%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번에 그 터미널 레이트 지금 현재 이제 그 상단 기준의 금리가 4%가 된 네. 거예요.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이제 1% 포인트나 아, 격차를 벌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한 부담을 주겠죠. 이제 그렇게 가늠은 했겠지만 실제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의 그 어떤 배경이 됐던 것이 바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치솟을 수 없을 만큼 어, 4% 이상으로 치솟았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국채를 발행해도, 그리고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도 이 국채를 매입해 나갈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특히 국채마저 이렇다면 회사채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회사들도 당연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건 회사채라고 하겠죠. 그럼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그래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말로 채권을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금 마련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신용 경색을 보여주고 이게 세계 경제에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 경제 관점에서도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제가 이번에 발행했던 23년 경제전망서에도 그 앞부분에 이 그래프를 제시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지금 제시된 게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7월 10일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역전된 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단기 금리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년물 국채 금리는 어찌 보면 기준금리에 가깝다. 기준금리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 미국 경제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좀 편합니다. 근데 이게 역전됐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과하게 높다 이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좀 주춤해야 된다. 경기를 좀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사인인 것이고 이게 소위 말하는 R의 공포죠. 리세션 공포.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리세션이 일어날 수 있다. 기이한 일이니까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리세션이 올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토록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채 오래 머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미국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면서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금리 너무 높아서 우리 그냥 역습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통화정책 운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FOMC 회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한낮이에요. 한낮인데 지금 딱 2시를 지난 거죠. 근데 이게 83.5%가량이나 당연히 0.75야 이런 반응이었었어요. 근데 더 중요했던 것은 이 0.75 자이언트 스텝은 기정사실화 됐었던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의 의사결정이죠. 12월의 의사결정은 보시는 것처럼 다소 높은 게 0.5%포인트입니다. 다소 높죠. 그러니까 0.75% 자이언트보다 이 빅스텝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근데 어제 기준으로 이게 뒤바뀌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바뀌었었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 의사결정은 이제 블랙아웃 상태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바이든이 이걸 지지했어요. 바이든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현지는 난리도 아닙니다.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 뭐냐 시스템 리스크는 있어봐야 나중 일이니까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게 우선이에요. 중간 선거 이기려면 내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서민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 사람들 만나고 뭐 택시 기사나 지나가는 학생이나 아니면 IMF 뭐 현지 직원이나 경비나 이런 사람들 물어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가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데 바이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인플레이션 강도 높은 인상 행보를 지지한다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한번 반영되면서 이렇게 역전됐는데 오늘 이 성명서가 발표되자마자 이게 다시 뒤바뀌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CME 페드워치를 이 성명서 발표된 이후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 인파가 지금 몰려가지고 와, 지금 이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세계가 파월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파월의 의사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물어보신 것이 물가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물가는 어쨌든 정점 찍고 내려오는 거다에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우리 8.2% 만들었을 때도 그 얘기 했었죠. 그리고 여기 근래 들어 물가 상승률을 보면 9.1%를 이미 찍었고 보시는 것처럼 8.5, 8.3, 8.2
이렇게 확실히 정점 찍고 내려오는가 보다. 더 이상 강한 긴축 행보가 없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게 업데이트된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음, 미국 국민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1년 이후의 인플레이션이 어떨까? 2년 이후 어떨까? 그 둘 다 어떻게 됩니까? 크게 조정되죠. 어, 결국 이제 곧 1년 내에는 물가가 잡히겠구나라고 이제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물가가 높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가 결국 오늘의 성명서, FOMC 성명서가 아닌가. 음, 물가 정점 찍었고 2%는 당장 아니지만 어쨌든 더 이상 금리 인상 행보를 강하게 안 가져가더라도 시스템 리스크를 막아가면서 물가는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가장 좋은 선택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성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속도 조절론이 좀 부상을 하면서 네, 금리도 조금 떨어질 것 같고, 국채 네, 금리도 조금 떨어질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페드 와치 그게 굉장히 하루에 이렇게 네, 바뀌는 게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네, 페드 와치에서 좀 보여주기도 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 네, 그러시면 이제 12월에 또 FOMC가 한 번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좀 미국의 향후 뭐 통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이런 거를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명서만 가지고 그리고 페드 워치상의 그 발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을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자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말을 하겠지만 뭐를 얘기할까? 데이터에 기초하겠다. 어떤 데이터일까요? 네, CPI 발표라든가 그 음, 밖에 12월 FOMC가 있기 전까지 발표되는 노동시장 지표나 그리고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가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판단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강하게 금리 인상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중간 점검하겠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우리 굳이 우리 한국인으로 따지면 충청도 양반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이렉트하게 얼마 이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표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또 좋은 기조 하나를 또 여러분께 준비한 걸 보여드리면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데이트하기 전 단계에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 보여드렸을 때는 이 지점이었는데 한 달 더 업데이트가 된 거죠. 결국 세계 경제가 리세션에 진입하는 국면이 거의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금리 인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자이언트가 아닌 빅스텝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베이비 스텝 룰을 어기는 엄청난 금리 인상 행보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이제 조절해 나가겠다라는 그 사인은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하겠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노동시장도 위축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연준을 감시하는 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아니 그러면 너네 물가만 잡자고 하다 보면 고용시장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연준의 의무는 또 하나가 고용시장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좀 신경 써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또 극명한 그 변화가 뭐냐면 강달러입니다. 강달러 현상도 분기점. 그러니까 주가도 분기점. 전반적인 이 시장 상황이 분기점을 만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 그래프만 먼저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다가 그 고점을 더 뚫고 올라가지 않는 정도로 유지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길 바랍니다. 네,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강달러 현상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선진국 대비 이게 이머징이고 선진국입니다. 이 하늘색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통화 대비 강달러 현상 음, 그것을 본다면 이게 거의 가깝죠. 이 다른 말로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이제 둔화되고 속도가 분기점처럼 이제 변곡점처럼 둔화되고 그 밖에 다른 선진국들 그러니까 유로존
ECB 총재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죠. 강한 긴축 행보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ECB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또 스웨덴 크로나 이런 주요 유러피언 선진국들도 스위스를 포함해서 캐나다 달러 이런 나라들도 역시 강한 긴축 행보를 이제서 보이면서 금리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게 강달러 기조를 약화하게 만드는 근거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 신흥국 대비 이 달러 인덱스는 아직도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신흥국 외환 위기 가능성, 어,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더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조절되는구나라는 것, 이런 것을 읽어나가면서 시장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금리의 속도가 좀 조절이 되면은 그 선진국 외에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한숨 조금 돌릴 수 있는 여유는 조금 챙길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한번 책 나왔을 때 우리 웅달님하고도 인터뷰를 길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22년 한 해는 이제 주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저점을 다지는 그 구간이 22년 끝자락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1월을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강달러의 현상, 강달러가 갑자기 약달러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강해지진 않는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더 뚫고 올라가지 않는 그 지점에 머무르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렸고 이 강달러가 이제 이 고점을 지나서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도 역시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확실히 부상을 하게 되면 시장에 이런 영향이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미국 현지에서는 뭐 예를 들어 CNN이나 이런 방송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코노미스트들도 마찬가지고 이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이제 대학생, 이제 뭐 하버드 대학생 뭐 이렇게 지나가면 어느 정도 이코노믹 스쿨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런 거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다 이런 식으로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투자자들도 그런 식으로 돈을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방송 찍으시고 바로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즉시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수님 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굉장히 강한 그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마지막 일정이 이 음, 유튜브 찍는 겁니다. 우리 와, 웅달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요. 참 미국에서도 좀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이 경제가 순탄치 않다, 녹록치 않다.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고 서민들은 정말 이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목소리, 어, 백악관 앞에서 막 그런 것들도 좀 느끼면서 얼마나 미국이 지금 힘든가. 굉장히 비쌉니다. 물가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분을 받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23년 경제는 이렇게 높여진 금리의 역습을 받는 구간이 찾아올 것이고 지금은 둔화지만 말 그대로 침체 국면에 접어듭니다. 다만 이런 자본시장에 또 외환시장에 분기점과 같은 변곡점과 음,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가시면서 다양한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자 의사결정, 경영 의사결정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우리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국 CPI 발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겠죠. 정말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PI 발표될 그것도 여러분 그 컨텐츠를 좀 기다리시면서 그런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FMC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 마음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읽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거기는 오후 시간이군요. 네, 예. 교수님 이렇게 즉시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안전하게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